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 아래 자리 잡은 달빛 마을이라는 아주 조용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병풍 같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조차 쉬어가는 평온한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하고 덩치 큰 바우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지요. 바우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마을의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온갖 푸른 일을 대신해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가난한 처지였지만 얼굴에는 항상 보름달처럼 환하고 순박한 웃음이 가득하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고 푸근하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거절할 줄 모르고 남을 돕는 것을 보며 조금 모자란 듯 보여 바보라 불렀으나 그의 정직함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바오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인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 마을 어귀의 우물가로 가서 커다란 물지개를 지고 집집마다 물을 채워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물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바오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좁고 가파른 비탈길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오르내리는 힘이 장사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물을 길어다 주면 마을 사람들은 고맙다며 감자 한 알이나 옥수수 한 자루를 건네주었는데 바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하며 넓은 마당을 깨끗이 쓸어주고는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깨끗한 마당과 가득 찬 물독이 생겨났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바오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달빛 마을 위쪽 끝자락에는 몇 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는 김과부라는 정 많은 여인이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혼자 힘으로 집 안팎의 험한 일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늘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새는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바오는 길을 지나다 김과부의 집 담장이 비바람에 허물어진 것을 보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산에서 큼지막한 돌들을 주워와서 며칠 밤낮을 꼬박 일해 튼튼하게 다시 쌓아주었습니다. 김과부는 미안한 마음에 바오를 불러세워 뜨끈한 감자 옹심이를 한 대접 내어주며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고 바오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중간쯤에는 이 과부라고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지만 기계가 높고 성격이 야무져서 밭농사를 지으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억척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 가끔 기력이 딸려 밭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바오가 나타나 남은 밭을 전부 갈아주었습니다. 이 과부는 바오의 커다란 등을 보며 남몰래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식은 밥 한 덩이를 챙겨주었지만 바오는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밥을 맛있게 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오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잡초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리된 밭이랑이 남았고 이 과부의 시름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아래쪽 시냇가 근처에는 가장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박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유난히 겁이 많고 외로움을 잘 타서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을 설치곤 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땔감이 부족해 냉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 처지였기에 그녀의 얼굴은 항상 수척하고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라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바오는 박과부의 사정을 전해 듣고는 매일같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마른 나뭇가지를 한가득 해다가 그녀의 집 마당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박과부는 바오 덕분에 따뜻한 구들방에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자 바오에게 직접 짠 무명수건을 선물하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바오는 이렇게 새 여인의 집을 번갈아 돌보며 자신의 끼니보다 그녀들의 형편을 더 걱정하는 마음씨, 고구마처럼 투박하지만 달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집일만 해주는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바우는 그런 비난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허허 웃어 넘겼습니다. 사실 바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여인들에게서 느낀 온기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 온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간절하고 소박한 바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차가운 머슴방에 누워 언젠가는 자신도 따뜻한 국이 끓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작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산천초목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바우는 새 과부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더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전에 무너진 벽을 황토로 덧바르고 외풍이 들어오지 않게 창호지를 새로 발라주는 등 바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김과부의 집에는 겨우내 먹을 김장 배추를 날라다 주었고 이 과부의 집에는 겨우살이용 객감을 넉넉히 준비했으며 박과부의 집에는 쥐가 들지 못하도록 창고를 보수해 주었습니다. 세 여인은 각자 바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소소한 먹거리를 챙겨주었고 바우는 그녀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달빛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런 바우를 대견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이용만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 앉은 노인들은 바우가 지나갈 때마다 이복의 바우야 자네도 이제 장가를 들어서 자네 집안을 돌봐야지. 언제까지 남의 집 담장만 고쳐줄 텐가 하고 걱정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바우는 그럴 때마다 덥수룩한 머리를 긁적이며 저 같은 바보한테 누가 오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말대로 바우도 가끔은 길을 가다 마주치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편이 시리고 허전한 기분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찬 서리가 내리던 어느 날 밤에 바우는 김과부의 집마당을 정리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와주는 이 여인들이 모두 혼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과 그녀들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친절이 단순히 고마움 이상의 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는 그를 배우지 못해 복잡한 생각은 할 줄 몰랐지만 그녀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외로움이 자신의 외로움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우는 찬이슬을 맞으며 걷는 길에도 춥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에는 바우가 새 과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든다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지만 워낙 바우가 착하고 바보 같다는 인식이 강해서 초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우가 아니면 누가 저 불쌍한 여편네들을 돕겠느냐며 오히려 바우의 선행을 칭송하는 분위기가 대세였기에 바우도 마음 편히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새 과부 역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바우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형편이었기에 바우가 오기를 내심 기다리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이어서 이들의 관계가 단순히 돕고 도움을 받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감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바우는 김과부의 부름을 받고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가 김과부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과부는 바우의 거칠어진 손을 보더니 보드라운 약초 기름을 가져와 직접 발라주며 바우 총각 손이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을 도와줬으니 내가 참 면목이 없네 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우는 여인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자 가슴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 따뜻한 기운이 싫지 않아 가만히 손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촛불처럼 은은한 정이 피어올랐고
그것은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과부 역시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바우가 바티를 마치고 올 때면 항상 직접 빚은 달콤한 막걸리 한 사발과 부침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고맙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바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옷깃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등 보이지 않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바우는 이 과부의 투박한 손길에서 어머니의 품 같은 포근함을 느꼈고 그녀의 집 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녀에 대한 정이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처마 밑에서 함께 비를 피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젊은 박 과부의 경우에는 바울을 오라버니처럼 의지하며 시시콜콜한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는 사이가 되어 바우가 그녀의 집을 찾을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박 과부는 바우에게 자신은 혼자 있는 밤이 너무나 무섭고 춥다고 고백하며 바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바우는 그런 박 과부가 안쓰러워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는 바우의 든든한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우는 세 여인에게 각각 다른 의미의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으며 세 여인 또한 바우라는 듬직한 버팀목을 통해 삶의 의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마을의 정적은 더해갔지만 바우의 마음속은 세 여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그들의 집을 돌며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바우는 가끔씩 내가 이렇게 세 분을 모두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닐까 고민해 보기도 했지만 결론은 항상 그녀들이 행복하다면 자신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바우는 계산적이지 못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 정해진 법도를 알지 못했기에 그저 이끄는 대로 정성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바우를 바보라 부르며 웃었지만 바우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마음을 품고 매일 밤 보름달을 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빛 마을의 겨울밤은 길고도 깊었으며 그 어둠 속에서 네 사람의 인연은 아무도 모르게 단단해졌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바우는 김과부에게는 아들 같은 듬직함을, 이 과부에게는 남편 같은 우직함을, 박과부에게는 오빠 같은 다정함을 보여주며 그녀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빛이 되었습니다. 새 여인 역시 바울을 통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금 여자로서의 행복과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어쩌면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인연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이라는 공동체는 이런 파격적인 관계를 언제까지나 너그럽게 지켜봐 줄 만큼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기에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장날이 되면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그릇이나 산에서 채취한 귀한 약초들을 팔아 번 돈으로 새 여인에게 필요한 비단실이나 맛난 간식거리를 사다 주었습니다. 김과부에게는 바느질하기 좋은 고운 실을, 이 과부에게는 힘을 내게 해줄 조청을, 박과부에게는 무서움을 잊게 해줄 예쁜 꽃신을 선물하며 그녀들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세 여인은 각자 받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바울을 향한 연정을 더욱 키워갔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우가 요새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는 궁금증 어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는 그런 호기심 섞인 질문에도 그저 좋은 곳에 썼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비밀스러운 행복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친 혹독한 추위 속에서 바우는 몸살이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소식을 들은 새 여인은 약속이나 한 듯
각자의 방식으로 바울을 걱정하며 약을 챙겨 보냈습니다. 김 과부는 정성스럽게 달인 십전대보탕을 보냈고, 이 과부는 기력을 보충해줄 닭곰탕을, 박 과부는 목에 좋다는 배숙을 만들어 바우의 거처로 몰래 보내왔습니다. 바우는 좁은 방에서 그녀들이 보낸 음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과분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낫는 대로 그녀들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빨리 기운을 차리려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바우는 며칠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역시 바우는 바위처럼 튼튼하다며 다시금 그에게 여러 가지 마을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는 전보다 더 열심히 마을 일을 도우면서도 틈만 나면 새 여인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혹시나 추위에 고생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녀들은 바우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서야 안심하며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마을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하얀 눈으로 덮인 채 평화로운 풍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권위자인 박진사의 눈에는 바우의 최근 행보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남몰래 품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마을의 풍습과 예절을 중시하는 완고한 선비로 바우 같은 천한 머슴이 과부들의 집을 제 집 드나들 듯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우를 불러 몇 차례 주의를 주려 했으나 바우의 선한 눈망울을 대할 때마다 차마 모진 말을 내뱉지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사 주변의 이기적인 사람들은 바우를 시기하여 그가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마을의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는 이런 소문의 존재도 모른 채 그저 오늘도 눈을 치우고 땔감을 나르는 성실한 머슴의 본분을 다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달빛 마을의 평화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지만 바우와 새 여인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 위태로움을 견뎌내며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그녀들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산비탈의 거친 땅을 일구어 자신만의 작은 밭을 만들 계획을 세우는 등 바보라고 불리던 시절과는 다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눈치만 보는 머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기에 눈빛부터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바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새 여인만큼은 바우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쁘게 지켜보며 그를 응원하였습니다. 마침내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산천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초봄이 찾아왔을 때 달빛 마을에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거대한 사건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여인의 안색이 평소와 다르게 창백해지거나 입덧을 하는 듯한 모습이 마을 아낙네들의 예리한 시선에 포착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곧 마을을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바우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들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곧 바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사건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고 바우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시선을 던지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바우는 여느 때처럼 산에서 내려오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김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과부는 대문 앞에 서서 초조한 표정으로 바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어 바우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바우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이끌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바우 총각, 내가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네 하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내 그녀를 품에 안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우직하게 대답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그날 저녁이 과부와 박과부 역시 바울을 찾아와 똑같은 소식을 전하며 눈물로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 여인이 동시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바우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지만 그는 결코 도망치거나 부정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하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마을 전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바우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거센 비난과 박해를 이겨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바우는 새 여인과 뱃속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며 다음 장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가 연두빛 싹을 틔우기 시작하던 어느 날부터 달빛 마을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겨울내 조용하던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면서도 연신 고개를 내밀고 새 과부의 집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큰일이라도 난 듯 소곤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우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돌보던 여인들의 안색이 변하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보며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고 그 소문은 마치 산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여전히 묵묵히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렸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는 다르게 차갑고 따가워졌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점례네는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멈추고 옆집 안악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를 이보게 김과분의 담벼락 너머로 구역질 소리가 들린 게 벌써 보름이 넘었네라고 말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안악들도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나 말이야. 이 과부도 요새 밭일은 안 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데 얼굴이 노랗게 뜬 게 영락 없는 택이라니까 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어린 박과 부마저도 장터에 나갔다가 생선 냄새를 맡고는 코를 막으며 돌아섰다는 소문까지 더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바보 머슴 바우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그 순박하던 바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마을의 수치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은 마침내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규율을 중시하는 박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노발대발하며 지팡이로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박진사는 우리 마을이 대대로 예절과 법도를 지켜온 곳인데 천한 머슴놈 하나 때문에 동네 망신을 다 시키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 장정들을 불러 바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고 세과부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엄명을 내렸으나 바우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그녀들을 향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이번 기회에 바우를 본보기로 삼아 마을에서 아주 내쫓아버리고 과부들에게도 엄한 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우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길을 걷다. 마을 어귀에서 작은 전방을 운영하는 지혜로운 할머니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바우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전방 할머니는 바우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으며 바우야, 지금 마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으니 당분간 몸을 사리고 입을 굳게 다물어야 한다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실된 마음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으니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며 바우의 앞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바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여인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냥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과부는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려다 공경에 처한 바울을 생각하니 미안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뱃속의 아이가 바울을 닮아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밤이 깊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몰래 김 과부의 집 마당에 산모에게 좋다는 미역과 잉어를 가져다 두며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김 과부는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놓인 물건들을 보며 바오의 변치 않는 정성을 느끼고는 다시금 기운을 내어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노라 굳게 결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이 과부는 성격이 대쪽 같아서 마을 사람들이 대놓고 비아냥거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서 싸웠지만 홀로 남겨진 밤이면 밀려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바오가 마을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지는 않을지 혹은 박진사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자신들을 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마당을 서성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담장 너머로 바오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리자 이 과부는 단숨에 달려나가 바오의 손을 잡으며 바보같이 여기 왜 왔느냐, 어서 도망가라며 그를 떠밀었지만 바오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바오는 그녀의 손에 직접 캔 산삼 한 뿌리를 쥐어주며 제가 어찌 당신들을 두고 가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몸조리 잘하십시오라고 굵직한 목소리로 말해 그녀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박과부는 워낙 겁이 많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채 방 안에서만 지내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잘못인 것만 같아 괴로워했고 만약 마을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갈 곳 없는 처지가 될 것을 생각하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박과부의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달콤한 곶감과 따뜻한 소미불을 구에다가 몰래 방문 앞에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박과부는 바오의 정성이 담긴 선물들을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고 바오라는 듬직한 남자가 옆에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용기를 내어 다시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흉내내며 길거리에서 바오를 보면 바보 바오가 과부 셋을 가졌네 하며 놀리는 노래를 불러 바오의 마음바탕을 더욱 아프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바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갔는데 그의 등 뒤로는 비웃음과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바오를 무시하며 그에게 맡겼던 일들을 하나둘씩 거두어들였고 바오는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으나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숯을 구워 팔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보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바보 머슴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박진사는 마침내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고 마을의 장정들을 시켜 바울을 강제로 박진사의 댁 사랑채 앞으로 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온 바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혀등을 차거나 욕설을 퍼부었고 박진사는 높은 팻마루에 앉아 엄한 표정으로 바울을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바우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마을에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감히 양가댁 부녀자들을 유혹하여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박진사는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바오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회피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바오가 평소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알기에 내심 동정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박진사의 기세에 눌려 감히 한마디도 거들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바오에게 당장 새 여인과의 관계를 끊고 마을을 떠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바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보라서 법도는 잘 모르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바오가 나지막하게 말하자 박진사는 더욱 격분하였습니다. 이 무식한 놈이 어디서 감히 도리를 논하느냐며 박진사는 장정들에게 바오를 헛간에 가두고 며칠간 굶기며 생각을 고쳐먹게 하라고 지시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바오가 차가운 헛간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 과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그녀들은 각자의 집에서 바오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부는 자신이 직접 박진사를 찾아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빌기로 마음먹었고 이 과부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오의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과부는 비록 힘은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폐물을 팔아 박진사 댁 하인들에게 뇌물을 주어 바오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넣어달라고 간청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바오를 돕고자 했습니다. 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은 차가운 헛간 벽을 넘어 바오에게 전달되는 듯했으며 바오는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그녀들을 떠올리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전방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마을 어르신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바오가 그동안 마을을 위해 했던 일들을 상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바오가 없었을 때 우리 마을의 험한 일을 누가 도맡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과부들을 도운 것이 과연 벌을 받을 만큼 악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설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조근조근한 말씀에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바오 같은 효자이자 일꾼이 어디 있겠느냐며 동조하기 시작했고 마을 내부에서는 조금씩 바오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진사의 권위가 워낙 강했기에 대놓고 바오를 편드는 사람은 없었고 마을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오가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른 봄비치고는 너무나 거세서 마을 하천이 넘칠 위기에 처하고 마을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박진사 댁 창고가 시냇가 근처에 있어 곡식들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 마을 장정들이 동원되었으나 거센 물살 때문에 아무도 선뜻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때 헛간 문을 부수고 나온 바오가 나타나 괴력을 발휘하며 거대한 가마니들을 어깨에 메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오는 자신을 가둔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진흙탕이 되도록 일했으며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쉬지 않고 일하는 바오의 모습을 보며 박진사도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으며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머슴이 정작 마을의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바오는 창고의 곡식을 모두 옮긴 뒤에도 마을 곳곳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는 등 밤이 깊도록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오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대신 그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거나 수건을 가져다주며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넸고 마을의 험악했던 분위기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 여인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고 비가 그친 뒤의 마을에는 새로운 국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자 바오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헛간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박진사가 그를 불러 세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몸을 추스르라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박진사의 말투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엄격함을 잃지 않았으며 조만간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바오는 박진사에게 정중히 절을 올리고는 세 과부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여 그녀들이 무사한지 확인했는데 그녀들은 바오의 상처난 몸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바오는 그녀들을 안심시키며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자고 격려했고 네 사람의 유대는 고난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게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바오가 과부들과 함께 사는 것을 단순히 추문으로만 보지 않고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은밀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오가 새집 살림을 어찌 다 하겠느냐며 걱정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바오 정도의 힘과 성실함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내기를 걸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세 과부 역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전보다 유해진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바오를 돕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는 등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그녀들이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 생각했고 자신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날을 계획하였습니다. 어느 날 전방 할머니가 바오를 다시 불러 이번에는 박진사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고 그녀들을 모두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차피 소문은 다 났고 아이들도 태어날 텐데 숨기고 지내기보다는 떳떳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녀들과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조언하며 바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바오는 할머니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여 세 여인을 한자리에 모아 자신의 뜻을 전했고 그녀들 또한 바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며 비록 평범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가정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진사와 마을 사람들의 공식적인 인정뿐이었으며 바오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오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갈하게 씻고 새 옷을 갈아입은 뒤 박진사 댁을 찾아가 마당에 넙죽 엎드려 자신의 진심을 담은 청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박진사에게 제가 비록 천한 머슴이고 바보라 불리지만 제 뱃속에 아이를 가진 새 여인을 평생 책임지고 성실히 돌보며 살고 싶으니 제발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바오의 진심 어린 호소에 박진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으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진사 댁 마당으로 모여들어 바오의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박진사는 바오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네가 과연 그 세 명의 아내와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건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무겁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오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저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일할 자신무이 있고 그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누구보다 깊으니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때 마을 여기저기서 바오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마을 사람들의 민심이 이미 바오에게 기울어 있음을 확인한 박진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사는 마을 어른들과 잠시 상의를 하더니 일단은 지켜보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보인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벌을 내리겠다고 조건부 허락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박진사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의 허락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새 여인을 한 집에 데리고 살기 위해서는
커다란 집과 농사지을 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우는 마을 근처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그날부터 잠을 줄여가며 거친 돌밭을 일구고 나무를 베어다가 집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새 과부도 바우를 돕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와 돌을 나르거나 새참을 준비하는 등 온 힘을 보탰으며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마을 사람들도 감동하여 하나둘씩 일손을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의 장소가 아닌 협력의 장소가 되어 바우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온 동네가 힘을 합치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을의 경사였습니다. 바우는 집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 여인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 어느 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대화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과부에게는 집안 살림의 안주인 역할을 맡기고 이 과부에게는 밭농사의 관리를 과부에게는 아이들의 양육과 보조를 부탁하며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녀들은 바우의 깊은 배려 덕분에 서로를 시기하는 대신 자매처럼 의지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우의 우직함과 진심이 결국 차가운 편견의 벽을 허물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집에 뼈대가 올라가고 지붕을 얹을 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다시 한번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바우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작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 과부는 비록 배가 많이 불렀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으며 사람들은 그녀들의 건강을 빌어주며 태어날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박진사도 직접 찾아와 상량문에 축복의 글귀를 써주며 바우의 앞날을 격려해 주었으니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의 장이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바우는 완성되어가는 집을 보며 이제 곧 이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책임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으며 어두웠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달빛 마을에 퍼졌던 흉흉한 소문은 바우의 진심 어린 노력과 마을 사람들의 포용 덕분에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로 바뀌어가며 제2장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우는 이제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라 새 여인의 남편이자 곧 태어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당당히 고개를 들고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육아의 고충과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바우는 신발끈을 다시 꽉 조여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깊어가는 밤 바우는 평상에 앉아 둥근 달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연들을 목숨 다해 지키겠노라. 다시 한번 맹세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집의 마당가에 심은 감나무에 연두색 잎사귀가 돋아나고 산등성이마다 진달래가 붉게 타오르던 어느 봄날, 바우와 새 아내의 보금자리에는 평화로운 공기 밑으로 말 못할 불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우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쉴 새 없이 거친 황무지를 일구며 새 여인과 곧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지만 새 아내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올수록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은 무거운 바위덩어리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새 여인 역시 겉으로는 서로를 아끼며 자매처럼 의지하려 애썼으나 각자 처한 환경과 성격이 달랐기에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예민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묘한 갈등과 서운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우는 매일 아침 새 아내의 안색을 살피며 그녀들이 먹고 싶어하는 산나물이나 귀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험한 산비탈을 제집 드나들듯 오르내렸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야위어가는 것은 돌보지 않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김과부는 맏언니로서 집안의 질서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이름 모를 불안감에 밤새 뒤척였고, 이 과부는 바티를 돕지 못하는 미안함에 바오의 거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막내인 박과부는 언니들의 눈치를 보며 혹시라도 자신이 짐이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다가도 바오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으니 바오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녀들의 감정을 보듬어 주느라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마을 어귀에 낯선 차림새의 사내들이 나타나 바오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며 험상궂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내들은 김과부의 죽은 남편 쪽 친척이라 자처하며 나타났는데 그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는 욕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집안의 대가 끊겼으니 김과부가 가진 집과 땅은 마땅히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우가 과부들을 꼬드겨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순진했던 마을 사람 몇몇은 다시금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바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사내들은 마침내 바우가 없는 틈을 타서 집 앞마당까지 들이닥쳐 큰 소리로 김과부를 불러내더니 감히 가문의 수치를 안겨준 여편네가 어디서 머슴놈과 배가 맞아 아이까지 가졌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이 과부와 박과부는 방 안에서 겁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고 벌벌 떨었으며 김과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와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용서를 빌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사내들은 그녀의 호소를 무시하며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나무를 하던 바우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사내들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사내들은 법도를 운운하며 바우를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상황은 점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바우는 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듬직한 체구로 아내들을 등 뒤로 숨기며 제발 돌아가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지만 사내들은 오히려 바우의 멱살을 잡으며 내 놈이 가진 것들을 다 내놓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사내들의 행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먼발치에서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지혜로운 전방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이복에 들 남의 집 경사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어디서 근본 없는 행패를 부리느냐며 사내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은 노인의 말조차 무시하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하여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내들이 물러간 뒤에도 집안의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으며 새 아내는 자신들 때문에 바우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김과부는 밤새도록 흐느끼며 자신이 이 집을 떠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바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달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사내들은 마을 사람들을 포섭하여 바우가 여인들을 협박하여 억지로 데리고 살고 있다는 가짜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고 박진사조차 외지인들의 거센 항의에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마을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에는 이름 모를 괴질이 돌기 시작하여 아이들과 노인들이 시름시름 알아눕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바운의 집안이 일으킨 부정한 기운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원망을 바우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바우는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괴질에 좋다는 약초를 한가득 캐어다가 마을 사람들의 문 앞에 몰래 두고 오는 등 남모르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심의 눈초리에 가려진 사람들은 바오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독초를 섞어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며 바오를 마을 광장으로 끌어내어 진상을 밝히라고 소리를 높여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과 가족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마을 사람들 앞에 서기로 결심했으며 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신이 어떻게 새 여인을 돌보게 되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그녀들과 나누었던 진심 어린 대화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비록 투박한 말주변이지만 진실만큼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새 아내 역시 바오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무거운 배를 안고 바오의 뒤를 따랐고 그녀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남편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묘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바오를 향해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지만 바오가 자리에 서서 깊은 절을 올리고 입을 열자 신기하게도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으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울림이 컸습니다. 바오는 저는 바보라 글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압니다라며 말문을 열었고 자신이 왜 그녀들의 담장을 고치고 택감을 날랐는지 그 순수한 동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들이 혼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을 자신이 곁에서 지켜보며 느꼈던 아픔을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고 그 진심은 차가웠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피워 올리기 시작하며 반전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이때 김과부가 앞으로 나서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이 모든 일은 바오 총각의 잘못이 아니라 의지할 곳 없던 저희가 그에게 매달린 결과이니 벌을 주시려거든 저희에게 주시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과부와 박과부 역시 김과부의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바오가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자신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세 여인이 한마음으로 바오를 옹호하며 진실을 밝히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며 자신들이 그동안 바오에게 던졌던 돌멩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으며 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옅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과부의 친척이라 주장하던 사내들은 끝까지 기세를 꺾지 않고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동하여 나타나 증거를 내놓으라며 바오를 압박했고 상황은 다시금 긴장감 넘치는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관가 사또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사내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며 바오에게 네가 정말로 이 여인들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녀들이 진심으로 너를 따르는 것인지 증명해 보이라고 명했습니다. 바오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며 제가 가진 것은 오직 이 두 손과 정직한 마음뿐이지만 저들이 태어날 아이들과 아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모습을 증명해 보이겠노라고 외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때 마을의 전방 할머니가 나타나 사또에게 바오가 괴질에 걸린 마을 사람들을 위해 몰래 약초를 구해다 준 사실을 알리며 그가 가져온 약초 덕분에 목숨을 구한 아이들이 여기 있다며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약초를 먹고 기운을 차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바오의 선행을 증언하자 사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사또의 눈빛 또한 바오를 향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햇살처럼 구름을 뚫고 나오기 마련이어서 바오의 헌신적인 삶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는 데 성공했으며 악한 사내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진사 또한
그제야 자리에 일어나 사또에게 고하기를 바우는 비록 신부는 비천하나 그 심성은 누구보다 고귀하며 마을을 위해 희생한 공이 크니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바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박진사의 말은 마을의 법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고 사또는 사내들에게 근거 없는 모함으로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곤장을 치고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할 것을 명했습니다. 악한 사내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바우와 새아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자신들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마을 광장에서는 즉석에서 작은 잔치가 벌어졌으며 사람들은 바운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각자 집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나누어 주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운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 속에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한 웃음이 가득했으며 새아내 또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금 삶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바울을 바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대신 그를 마을의 은인이자 듬직한 가장으로 대우하며 마을은 전례 없는 화합과 평화의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그날 저녁 조용히 산에 올라가 자신을 도와준 산신령과 조상님들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앞으로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이 손으로 지켜낸 가족들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그녀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하게 바우의 땀방울을 씻어주었고 숲속의 짐승들도 마치 바우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평화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깊어가는 밤을 수놓았으니 바우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행복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우를 맞이한 것은 새 아내가 정성껏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 밥상이었으며 그녀들은 바우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고생 많으셨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바우는 그녀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이제 정말로 우리만의 가정이 완성되었음을 실감했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조차 축복의 노래처럼 들려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네 사람은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꿈을 꾸었으며 집안에는 은은한 등불처럼 따스한 정이 가득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바우의 집을 찾아와 무너진 담장을 새로 쌓아주고 밭일을 도와주는 등 그동안의 잘못을 갚으려는 듯 열성적으로 바우네를 돕기 시작하여 집 주변은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바우는 사람들의 도움에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자신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힘을 보태며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과부 역시 마을 아낙네들과 어울려 김장을 하거나 빨래를 하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이웃의 정을 만끽하며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마을은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낙원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에도 바우는 혹시나 모를 재난에 대비하여 창고를 보수하고 겨울나기 준비를 미리 하는 등 철저한 준비성을 보였으며 그의 이런 부지런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마을 전체가 부지런히 일하는 분위기로 변모했습니다. 바우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따뜻한 곳으로 손꼽혔으며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던 마을의 다른 부부들도 바운의 집에 와서 복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상서로운 기운이 넘쳐 흐르는 명당이 되었습니다. 바운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변화가
모두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아내의 해산날이 다가올수록 바우는 잠시도 그녀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산파를 미리 모셔오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미역이나 쌀을 가져다 주며 무사한 출산을 기원했습니다. 김과부는 가장 먼저 산통을 시작했는데 바우는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손등을 깨물고 기도를 올렸고 드디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바닥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곧이어 이 과부와 박 과부도 차례로 건강한 아이들을 순산하였으니 바우의 집에는 하루 만에 3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유례없는 경사가 벌어져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우는 새 아내에게 각각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미역국을 직접 떠먹여 주었고 그녀들의 품에 안긴 아이들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성취감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를 닮아 골격이 튼튼하고 눈매가 선했으며 어머니들을 닮아 얼굴선이 고왔으니 마을 사람들은 장차 마을을 이끌어갈 훌륭한 제목들이 태어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이제 아이들의 이름 앞에 자신의 성을 붙여 부르며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첫발을 내디뎠고 그의 삶은 이제 오로지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고 키우는 데 바쳐질 것임을 엄숙하게 다짐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으며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으며 바우는 아이들을 지게에 태우고 밭으로 나가 일을 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아이들과 놀아주며 자상한 아버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새 아내는 서로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며 수유를 돕고 옷을 지어 입히는 등 완벽한 공동 육아를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으며 그녀들 사이의 질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바운의 집마당에는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 여인의 정겨운 수다가 끊이지 않았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 마을을 평화롭게 물들였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닐 무렵 바우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마을 입구에 커다란 정자를 세우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여 자신이 받은 사랑을 마을 전체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진사는 정자의 현판에 화목정이라는 이름을 써주며 바우의 공덕을 기렸고 마을 사람들은 정자에 모여 앉아 바우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우는 이제 바보 머슴이 아니라 달빛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 한 명으로 거듭났으며 그의 정직함과 우직한 사랑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어 인근 마을까지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바우의 진심이 승리하고 모든 오해와 시련이 눈 녹듯 사라지며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마을의 풍경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우는 매일 밤 잠든 아내들과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했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은 그런 바우의 집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바우의 인생에도 시련 끝에 찬란한 봄날이 찾아왔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최고의 보상이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행복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빛 마을의 산등성이에 하얀 목련꽃이 등불처럼 환하게 피어나고 시냇가 버들 강아지가 보드라운 솜털을 뽐내던 어느 따스한 봄날 바우의 집 마당에는 3명의 아이들이 내지르는 건강한 울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힘차게 퍼져나갔습니다. 바우는 이제 예전에 어수룩하고 힘만 쓸 줄 알던 떠돌이 머슴이 아니라 엄연히 새 아내를 보살피고 새 아이의 앞날을 책임져야 하는 듬직한 가장으로서
매일 새벽 남들보다 두세 시간 일찍 일어나 발이 부르트도록 논밭을 누비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기묘한 가족의 탄생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바우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새 여인의 평온한 표정을 보며 점차 그들의 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우는 새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마을의 지혜로운 전방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 할머니는 바우의 정직한 성품을 닮으라는 뜻에서 첫째는 큰 바위처럼 튼튼한 바위라 짓고, 둘째는 시내처럼 맑은 시내라 지어주었으며, 셋째는 들판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들판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우는 그 이름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부성애를 느꼈고, 새 아내 또한 자신들의 아이에게 이름이 생기자 비로소 세상에 당당한 일원이 된 것 같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한편에서는 여전히 바우의 성공을 시기하고 새 과부의 재산을 탐내는 무리가 남아있어 이들의 평화를 위협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마을에서 유난히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황씨라는 사내는 예전부터 박과부의 집터가 탐이 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바우가 그녀들을 모두 아내로 맞이하자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전전긍긍하며 관가에 고발장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마을의 몇몇 술친구들을 모아놓고 바우가 여인들을 겁박하여 억지로 살림을 차린 것이라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급기야 관가에서 포교들이 내려오게 하여 바우를 체포하려 시도하는 비열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들이닥친 포교들은 평화롭게 아이를 돌보던 바우의 집 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바우를 쇠사슬로 묶으려 했고, 새 아내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포교들 앞을 막아서며 우리 남편은 죄가 없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소동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겁이 나서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았으나, 바우가 그동안 마을의 덫은 일을 도맡아 하고 이웃들의 어려움을 제 일처럼 도왔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하나둘씩 바우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거대한 인간 장벽을 형성하였습니다. 전방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맨 앞에 서서 포교들을 향해 이보시오 나으리들. 이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착한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잡아가려 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마을 장정들도 삽과 곡괭이를 든 채 바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황 씨는 당황하여 바우가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여인들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황 씨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들을 사또에게 고발하겠다며 역으로 몰아붙여 황 씨의 얼굴을 흑빛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박진사가 상황을 전해 듣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나 포교들에게 바우의 결백을 보증하는 문서를 내밀었는데, 그 문서에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의 수결이 찍혀 있어 바우가 얼마나 신망이 두터운지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포교들에게 사람의 인연은 나라의 법도보다 깊은 법이며 이들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진정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천륜을 어기는 일이라며 엄중하게 꾸짖어 포교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결국 황 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자 관가로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되었고, 그의 집은 몰수되어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 창고로 쓰이게 되는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바우와 새 아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대놓고 바운의 집을 방문하여 아기들의 건강을 빌어주고 산모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건네주는 등 진심 어린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자신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당에 커다란 솥을 걸고 맛있는 국밥을 끓여 대접하였는데 그날의 잔치는 마을 역사상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잔치로 기억될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세 여인은 이제 각자의 집이 아닌 바우가 지은 넓은 집에서 함께 기거하며 첫째 아내는 안살림을 총괄하고 둘째 아내는 밭일을 돕고 셋째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는 등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바우는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느 한 아내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사랑을 주려 애썼으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세 여인과 함께 마당에 앉아 달빛을 보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들이 임신 중에 겪었던 고통과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견뎌낸 인내심에 항상 감사하며 그녀들의 거칠어진 손에 매일같이 약초 기름을 발라주는 다정함까지 잊지 않았으니 세 여인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여자들이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부모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잔병치레 하나 없이 쑥쑥 자라나 마당을 기어다니고 옹알이를 하며 집안의 활기를 더해 주었으니 바우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찾아와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무렵 바우는 개간한 황무지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곡식의 양이 어찌나 많은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으며 사람들은 바우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라며 칭송했습니다. 바우는 수확한 곡식의 절반을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가난한 집들에 나누어 주며 자신이 받은 복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 박진사로부터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새 아내는 바우의 이런 너그러운 마음씨를 보며 다시 한번 그를 남편으로 맞이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확인했고 그녀들도 마을 아낙네들에게 바느질이나 농사 비법을 전수하며 마을 발전에 큰 힘을 보태며 살았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바우를 바보라 부르는 사람은 사라졌으며 대신 그를 우직하고 현명한 바우 서방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고 바우의 집은 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친 이들이 쉬어가는 사랑방 같은 존재가 되어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우는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아이들은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한 꿈을 꾸듯 잠이 들었고세 아내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보리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가고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으니 바운의 집의 여름밤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며 깊어만 갔습니다. 바운은 문득 지난날 혼자서 머슴 방에 누워 외로움에 떨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꿈만 같아 자신의 볼을 살짝 꼬집어 보기도 했지만 아내들의 따뜻한 손길과 아이들의 보드라운 살결을 느끼며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겪게 될 세상의 풍파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넓은 어깨를 다시 한번 추슬렀고 그의 다짐하면 눈빛은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깊고 온화하게 빛났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도 바우의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여물을 씹으며 평화로운 밤의 정적을 지켜주었고 부엌에서는 내일 아침에 먹을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나와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우는 아이들을 위해 나무를 깎아 작은 수레를 만들어 주었는데 아이들은 아버지가 만든 수레를 타고 마당을 누비며 깔깔거리고 웃었으며 그 웃음소리는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얼굴에도 미소를 띠게 하였습니다. 새 아내는 아이들이 입을 고운 색동옷을 만드느라 옛마루에 앉아 바느질에 전념했고 서로의 실솜씨를 칭찬하며 수다를 떠는 모습이 마치 친자매보다 더 다정해 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우는 그런 아내들을 위해 산에서 직접 따온 머루와 다래를 씻어다 주며 잠시 쉬어가라고 배려하였고 그녀들은 남편의 소박한 선물에 감동하여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바우의 집으로 모여들어 다가올 추석 잔치를 어떻게 준비할지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바우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잔치에 쓸 떡을 치고 술을 빚는 일을 주도하며 마을의 리더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새 아내 역시 마을의 아낙네들을 진두지휘하며 온갖 제사 음식과 잔치 요리를 준비하는데 앞장섰으니 바운의 가족은 이제 마을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박진사는 이런 바운의 가족의 활동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우리 마을에 바우 같은 복덩이가 들어와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바우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았습니다. 잔칫날이 되자 달빛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한 해의 수확과 바운의 가족의 평안을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운은 마을 어르신들께 술을 한 잔씩 올리며 건강을 기원했고 어르신들은 바우의 손을 잡으며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네 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으니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은 술잔 속으로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새 아내도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아이들을 업은 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며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승화시켜 이제는 마을의 행복 전도사로서 당당히 무대에 서서 기쁨의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마을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운의 가족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깊게 뿌리내려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풍습이 더욱 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운은 잔치에서 남은 음식들을 챙겨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배달해 주었으며 그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사람들은 바우를 진정한 마을의 아들이라 부르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달빛 마을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고립된 산골 마을이 아니라 바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온 동네가 하나로 묶인 거대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들판이 황금 물결로 일렁일 때 바우는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첫 벼를 들고 산신령님께 감사의 제를 올렸으며 새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절을 올리며 앞으로도 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바우의 마음은 이제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르렀으며 그가 일군 옥토는 그의 땀방울을 기억하듯 해마다 풍성한 결실을 내어주어 바운의 곳간은 항상 가득 찼고 그만큼 바우의 뱃돈도 커져만 갔습니다. 새 아내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대했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예의 바르고 총명하게 자라나 마을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달빛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바우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비록 바보라 불리며 구박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당신들을 만난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소라고 고백하였고 아내들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저희야말로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사람의 유대는 이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으며
그들의 사랑은 달빛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나 많은 사람이 바우의 삶을 본받으려 찾아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우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소박한 가르침을 전하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마을이 하얀 눈으로 덮였을 때 바우의 집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내들의 다정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아 찬바람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바우는 넉넉히 준비해둔 잿감을 지펴 구두를 뜨끈하게 데워놓고 아내들과 함께 군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지나온 일들을 추억하는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며 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며 남의 집 처마 밑을 기웃거리던 머슴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는 위대한 왕보다 더 행복한 사람임을 스스로 자각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겨울철 농한기에도 바우의 집에 모여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었으며 바우는 그들에게 새로운 농사 기술이나 약초 감별법을 가르쳐주며 마을의 지식 창고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가끔 바우를 불러 장기를 두며 인생의 지혜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는 바우를 보며 배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정직한 땀 속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수레하곤 했습니다. 달빛 마을의 겨울은 바운의 가족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추위 대신 서로를 향한 온정이 가득 고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경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오고 만물이 소생할 때 바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냇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고 아내들은 들판에서 쑥과 달래를 캐어 봄 향기 가득한 식탁을 차려 남편과 아이들의 기운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여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나가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바우는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흙의 정직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운의 집마당에는 작년에 심은 감나무가 쑥쑥 자라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그 아래에서 바우와 새아내는 차를 마시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봄날을 기약하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바우의 우직한 사랑과 성실함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일상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으며 달빛 마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운의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평화로운 풍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운은 이제 자신의 삶이 한편의 전설이 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늘도 가족을 위해 땀 흘리고 아내들을 위해 웃어주는 순박한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보다 아름답고 그의 마음은 맑은 샘물보다 깊으니 달빛 마을을 지나가는 바람도 그의 집 앞에서는 숨을 죽이며 그 평화로운 시간을 축복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달빛 마을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산허리를 감싸하는 가을 안개가 새벽 공기를 따라 평화롭게 내려앉을 무렵 바우의 집 마당에는 벌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우는 이제 예전의 남루한 옷차림을 한떠돌이 머슴이 아니라 깨끗하게 다듬어진 무명옷을 입고 넓은 어깨를 당당하게 펴며 자신의 일터로 나가는 마을의 어엿한 주인이자 새 아이의 믿음직한 아버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라 부르는 대신 복 많은 바우 서방이라 부르며 그가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거나 자신들의 농사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으니 그의 인생은 정말이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우는 이른 아침부터 논으로 나가 잘 익은 벼 이삭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큰 사고 없이 풍년이 들게 해준 하늘과 대지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는 허리를 굽혀 낫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에는 그동안 흘린 땀방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하여 낯을 휘두를 때마다 우렁찬 콧노래가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에서 함께 일하던 마을 청년들은 바오의 부지런함을 보며 자신들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며 더욱 힘을 내어 일을 도왔고, 들판은 수확의 기쁨과 활기로 가득 차 마을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오는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 아낙네들과 어울려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자신의 새 아내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외로움에 몸을 떨던 과부들이었으나 이제는 서로를 형님이라 부르고 동생이라 부르며 누구보다 돈독한 우애를 자랑하는 그녀들의 얼굴에는 다시 피어난 꽃처럼 생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녀들은 바오가 나타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와 남편의 짐을 나누어 들고 땀을 닦아주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주었으니 바오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는 아버지를 닮아 골격이 튼튼한 새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는데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도와 작은 지게를 지고 마당을 쓰는 흉내를 내고 있었고, 둘째와 셋째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으며 집안의 가축들과 대화를 나누듯 옹알이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오는 아이들을 한 명씩 차례로 번쩍 들어 올려 공중에서 비행기를 태워주었고,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에 아내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리며 집안은 행복의 도가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마을의 굴뚝마다 구수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때 바운의 집 마당에는 넓은 평상이 펼쳐지고 그 위에는 갓 수확한 햇살로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과 기름진 가을, 전어구이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새 아내는 각자의 솜씨를 발휘하여 남편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과 얼큰한 된장찌개를 끓여 내왔으며 가족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우는 아내들과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자신은 나중에 먹어도 좋으니 많이들 들라고 권유하였으나 아내들은 남편이 기운을 차려야 집안이 바로 선다며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바우는 마을의 은인인 전방 할머니를 찾아가 이번 수확물 중 가장 좋은 백살 한 가마니를 선물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는데 할머니는 허어 웃으며 바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바우야 네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남을 돕던 그 마음이 결국 이런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니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마을의 기둥으로 잘 살아다오라고 덕담을 건네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할머니네 전방으로 모여들어 바우가 가져온 떡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날의 오해와 시련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정한 이웃사촌으로서 서로를 위하고 돕겠다는 약속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 마을의 권위자였던 박진사 또한 바우를 자신의 사랑채로 초대하여 귀한 차를 대접하며 그동안 마을의 풍기를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바우를 힘들게 했던 자신의 옹졸함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우를 마을의 중재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박진사는 바우 서방 자네는 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네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게나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신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가방끈이 짧은 저에게 과분한 대우라며 손사래를 쳤으나
박진사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우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갯마루에 앉아 아내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내년에는 마을 어귀의 황무지를 더 개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너그러운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자신들도 배를 짜고 길쌈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마을 아이들의 서당 교육비를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 바우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마을 전체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하는 진정한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해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가을밤의 보름달처럼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시원한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고 바우는 아내들과 함께 아이들의 머리맡을 지키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침묵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는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일일이 입을 맞추며 너희들은 아버지가 겪었던 서름이나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나게 해줄 것이며 항상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키우겠노라고 나지막이 맹세하였습니다. 아내들도 그런 바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며 지난날을 추억하였고 그녀들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은은한 등잔불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바우는 문득 마당 너머 어둠 속에 잠긴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마을에 또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으며 그는 내일부터는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무너진 담벼락이나 구멍난 지붕을 가진 집들을 찾아 보수해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달프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바우는 다시 힘이 솟는 것을 느꼈으며 그의 우직한 선행은 이제 달빛 마을의 전통이 되어 마을 사람들 누구나 서로를 돕는 것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이나 시기심보다는 정과 나눔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이나 인근 고을에서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와 마을이 하얀 눈꽃송이로 뒤덮였을 때 바우의 집 굴뚝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따뜻한 연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집안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로 북적거려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바우는 넉넉히 준비해둔 장작을 지펴 구들장을 뜨끈하게 데워놓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숭늉과 군고구마를 대접하며 시시콜콜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새 아내는 손수 빚은 만두와 떡국을 끓여내오며 이웃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며 겨울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건강하게 자라나 마을의 미래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 적막이 흐를 때 바우는 혼자 마당에 나와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는 자신이 바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인연들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똑똑하고 영악했다면 사람들을 도울 때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토록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우직함을 오히려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선물로 여겼습니다. 바우는 눈앞에 펼쳐진 고요하고 아름다운 설경을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기쁘게 짊어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족과 마을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자신과 조용히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우는 아이들을 위해 나무를 깎아 튼튼한 썰매를 만들어 주었는데 아이들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썰매를 타고 얼어붙은 논두렁 위를 신나게 달리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였고 바우는 아이들이 노는 곁에서 혹여나 얼음이 깨지지는 않을지 혹은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는 않을지 세심하게 살피며 자상한 아버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새 아내는 뗏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었고 그녀들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아픔은 씻은 듯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바운의 가족이 없으면 마을 전체가 허전할 정도로 그들의 존재감은 커졌으며 바운은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자신의 힘과 지혜를 보태며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들에게는 정직한 땀의 가치와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아끼는 마음을 몸소 가르치며 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우의 집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안식처가 되었고 그곳에서 피어나는 웃음소리는 달빛 마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이 되어 마을을 평화롭게 지켜주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다시 봄바람이 살랑이며 산천 초목이 기지개를 켤 때 바우는 자신의 새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조상님들의 묘소를 정비하고 정성껏 제를 올리며 가문의 번영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는 묘 앞에서 절을 올리며 제가 비록 배운 것 없는 머슴이었으나 조상님들의 보살핌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내들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리며 자신들을 거두어준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으며 산새들도 그들의 진심을 아는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화답하며 산을 수놓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바우는 들판에 핀 야생화를 꺾어 새 아내의 머리에 하나씩 꽂아주며 당신들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소라고 쑥스러운 듯 고백하였고 아내들은 얼굴을 붉히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들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바우 서방님의 그 따뜻한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라며 그 눈빛이 우리를 살렸고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다고 화답하며 남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꽃을 머리에 꽂은 어머니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주변을 뛰어다녔고 바우는 그런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바운의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그들은 올해는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 커다란 공동 창고를 짓기로 했다며 바우가 그 일을 지휘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였습니다. 바우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마을의 공동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로 결심하며 활기찬 목소리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우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동체를 위한 노동의 즐거움을 만끽하였고 달빛 마을은 이제 이기주의가 사라진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변모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마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공동 창고가 완공되던 날 마을은 다시 한번 큰 잔치를 열어 바우의 공로를 치하였고 사또조차 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바우에게 상을 내리며 신분에 상관없이 덕망이 높은 사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치하하였습니다. 바우는 상장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이 자신에게는 더 큰 상이라며 겸손하게 웃어 보였고 그는 잔치에서 얻은 상금조차 마을의 병든 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끝까지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고귀한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우의 그런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를 위해 마을 광장에 작은 비석을 세워 그의 공덕을 후세에 전하기로 하였으니
바우의 삶은 이제 달빛 마을의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우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아이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의 새아내 역시 우아하고 자애로운 할머니로 늙어가며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장성한 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하고 정직한 청년들로 자라나 마을의 핵심 일꾼이 되었으며 그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땀 흘려 일하는 법을 실천하며 달빛 마을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바우는 매일 저녁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이 어떻게 세 명의 할머니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지 그 신비롭고